박사님, 그래서 저희가 1, 2부에서 그 일본 은행이 정말 이제 엔화 강세로 가는 수단을 할 수 있을까를 얘기했는데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어렵겠다.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또 박사님 준비하신 자료가 더 많이 있으시다면서 이 일본 경제와 엔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미국 달러하고 엔화의 금리 차 그거 얘기했고 네.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에 조금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보적 설명 좀 하고 네. 세 번째 아까 얘기 뭐였냐? 네. 구조적으로 일본의 무역 수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현금 흐름을 볼 때 자꾸 적자가 난다 이게. 네. 그러면 현금 흐름으로 적자가 계속 난다는 건 뭐냐? 엔화를 팔고 달러를 계속 산다 얘기거든. 그쵸. 흑자가 난다는 건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달러가 많다는 거잖아. 네. 그럼 그 달러 가지고 엔화를 사게 되잖아. 네. 그럼 엔화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하다는 거지. 계속 지불해야 될 돈이 더 많아지고 엔화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구조적인 걸. 자, 그런데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2차원 완화로 일본은행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이렇게 확대됐다는 거예요. 2013년도. 2013년 3월이 누구야? 아베 정권. 아베 정권 막 그 전에 12월 달 출발해가지고 네. 3월 달 정도 되면서부터 아베노믹스 아마 발표하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그때 일본이 가지고 있던 국채가 13.1%밖에 안 돼. 그랬던 것이 지금 47.9%라는데 지금 54%, 55%까지 넘어갔어요. 여기 23년도 말인데 지금 8월 달이잖아. 그쵸. 이게 53%, 54%까지 올랐어요. 야, 10년 사이에 막 엄청나게 늘었네요. 엄청 늘었죠. 그 이게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 네. 그 일본 은행은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일본의 시중은행은 민간은행은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일본은행이 이거 왜 이런지 알아요?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네. 일본은행이 다이렉트로 살 수 없어요. 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시중은행으로 일단 거쳐요. 그쵸. 그럼 시중은행에서 이게 왜 사냐? 네. 일본은행이 사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은 안 사고 너가 사기로 약속했으니까 산다. 이미 물밑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일본은행이 사는 거지. 이자도 얼마 없는데 왜 사겠어요? 그쵸. 그 일본은행이 사줄 테니까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뭐 짜고 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그래서 민간은행이 그때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걸 이게 전부 일본은행으로 다 걷어들인 거예요. 일본은행이 다 사지키는 거야.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금리가 높아가면 일본은행이 좋죠. 뭐 국채 가지고 있는 금리가 올라가면 좋잖아. 네. 돈 버는데 그쵸. 못 올라가도록 일본은행이 다 사들여 버린 그쵸. 거예요. 금리를 낮춰야 되니까.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10.9%밖에 안 되고 일본은행이 이게 지금 54% 올라 들어가지고 55%막 올라가니까 이게 여기서 줄었는지 여기서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줄었을 거예요. 네. 자, 그런 거 하고 일본은행 국채 이거 봐라. 23년도 53.86%라고 그래 나왔잖아 이게. 24년은 더 늘어났겠네요. 드러났다고. 내가 어떤 통계치 봤는데 57%인가 58%까지 올라간 것 같더라고. 어떤 글에서 봤더니 네. 이게 이제 23년도 그래프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일본의 경상수지. 경상수지라는 게 뭡니까? 한 나라가 물건을 많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높아져요. 그렇죠. 통화 가치가 높아진다고. 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네. 그거 반대로 달러가 적고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달러로 지불해야 될 돈이 많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져요. 맞아요. 지금 현재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아까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은 금리 차 얘기했고 돈 풀린 양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일본의 무역 구조를 가지고 한번 보자 얘기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1996년부터 2024년까지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게 경상수지로 봤을 때 이게 경상수지라는 게 뭐야? 수출한 거하고 수입한 거하고 더하기 빼기다 해서 남는 돈이 요게 그렇죠. 그걸 이제 보면은 뭐 10조엔 넘었잖아요. 네. 15조엔 여기 때는 언제냐? 뭐 한 7년 정도, 2007년 정도 때는 한 5조까지 흑자라는 거죠. 네.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14년 정도, 13년, 14년 정도가 12년 이때가 굉장히 흑자가 별로 안 남았죠, 그죠? 네.
그때 무역 수지가 이렇게 많이 이 무역에서 적자를 많이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여기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흑자잖아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괜찮아 보이죠? 네. 자, 그럼 이게 하늘색 이게 뭐냐? 네. 제일 소득 수지가 뭐냐? 해외에 직접 투자한 거예요. 일본이 엔고로 갔을 때 네. 그때에 국내에서 저기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는 네. 이 도저히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 그렇죠. 임금 높고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드니까 네. 공장들을 엔간한 공장들은 수출할 만한 공장들은 해외 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만드는 공장들은 해외로 다 이전 다 해버렸어요. 네. 동남아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일본이 동공화됐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이라기보다는 국내의 수요, 국내 시장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 보면 돼요. 왜? 수출할 만한 나라들은 기업들은 이미 해외를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1차 소득 수지가 이렇게 많이 비중이 되게 높아요. 계속 높아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 서비스 수지가 이만큼 이렇게 하다가 이만큼 여기서 이제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데 네. 이걸 이제 한번 봐야 돼. 이게 무역 적자라는 거예요. 일본 무역이 지금 여기 위로 올라간 건 이제 흑자고 네.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적자라는 거잖아요. 22년도에 네. 엄청나게 적자를 많이 봤죠. 아까 이거 봤던 게 이게 현금 흐름에 기초한 경영수지 실정이 현금 흐름이에요. 흑자가 남았던 거 있죠. 네. 경상수지 흑자 그래프. 경상수지 흑자 그래프. 네. 여기인데 제1차 소득 수지가 현금 베이스를 봤을 때 밖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국내에 가져 들어온 돈이 요거라는 거예요. 요 파란색, 요 하늘색 요거. 아까는 많았잖아, 그죠? 네, 되게 높았는데. 되게 이만큼 뭐 많이 높았는데 네. 없잖아, 별로. 이건 뭘 말하냐? 국내로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국내로 돈이 안 들어. 지금 이거 현금 베이스로 그러죠. 현금 흐름으로. 네. 실제 현금이 국내에 들어온 걸로 봤을 때는 안 들어온다. 아까 경상수지는 네. 뭐 물건도 팔고 뭐 전부 그런 거 다 합해가지고 봤을 때 네. 흑자가 남았는데 네. 현금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요거 보이는 거예요. 요게 이제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무역 서비스 수지가 요만큼 적자가 많이 있는데 무역 서비스 수지가 네. 요것도 무역 서비스 수지 그때는 이때는 흑자가 많이 났죠. 네. 근데 왜 요 적자가 많이 나냐? 요 좀 이따 보면요. 요게 디지털 적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는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였잖아. 네. 이때부터 조금씩 디지털화에 눈뜨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디지털 적자가 팍 늘어났죠. 네. 이걸로 인해서 달러로 해외 지불해야 되는 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네. 해외 자산에서 벌어들어오는 돈이 지금 서비스 적자 못 메꾸잖아. 이게 그래서 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설명을 하면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네. 요거 잘 보면요. 네. 여기 무역 서비스 수지가 이때는 흑자가 나다가 적자. 네. 그다음에 여기서 왕창 적자가 났죠. 네. 그 제1차 소득 수지 현금 베이스로 봤을 때 아까 이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이 통계상 경상 수지가 이만큼 높다는 거는 아까 해외에서 많이 돈을 버는 것보다 낮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여기 네. 요 회색 요거. 맞아요. 최근에 좀 늘어나긴 했지만. 최근에 좀 늘어나긴 했는데 워낙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해외에서 달러로 돈을 번 게 네. 국내로 들어오면은 뻥튀게 되는 거예요. 그쵸. 환율 이해 가지고. 환율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 무역 서비스 수지가 이제 무역 서비스 수지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서비스 수지의 변화가 요거예요. 네. 그 지금 보면은 위에 요거 흑자보다도 밑에 적자가 더 크잖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마이너스 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주황색이 뭐냐 했더니 이게 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2014년도 그때는 적자가 많잖아요. 네. 이때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23년부터 24년 흑자가 되고 있는데. 적자는 왜 그렇겠어요? 해외여행 안 가고 네. 해외에서 여행이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해외에서 많이 일본에 와서 해외에서 여행객은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일본이 관광을 해외 안 나가잖아. 그쵸, 못 가죠. 비싸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관련이 사람이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흑자가 이렇게 남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 인바운드 인컴인 거 이게 인바운드 네. 인컴. 그런데 보세요. 이게 뭐냐 디지털 관련이 적자가 네. 이만큼 커져진.
디지털 관련 적자 계속 커지네요.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네. 이 돈 관련 뭐 이렇게 적자나는 이거는 뭐냐? 이것도 사실은 그 일본이 지금 그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네.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보험회사에 보험을 많이 들 거 아니야. 보험을 드는데 네. 일본 회사에 드는 것보다 네. 해외 보험회사에 드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니까. 일본 보험회사에 들었다가 네, N1 가치 엔저가 돼버리면 나중에 돈을 받아도 가치가 확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달러 베이스로 운영하는 보험회사 같은데 가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가 엔화를 못 믿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엔화를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도 못 믿으면서. 당연하지. 아까 후지마키 다케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일본 사람이잖아. 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왜? 돈을 그렇게 시중에다 많이 풀어 전 세계에다 많이 깔아 제껴 놨잖아. 소위 한마디로 말해 깔아 제껴 놨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자, 이러니까 그 디지털 적자가 외국인 여행 수익을 능가한다. 명확하게 보였잖아요. 네. 요게 이제 사람 관련인데 요때가 이제 적자가 많이 난다는 건 해외 여행을 많이 가서 그래요. 그쵸. 들어오는 것보다 여행을 많이 가니까 어때? 2014년도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 여행을 많이 다녔다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어때? 이때부터 15년도부터는 이 사실은 엔저가 조금씩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왔지 해외 여행 나가는 것보다 네. 그러다가 여기 이제 코로나 시절에 뭐 네. 해외 여행들이 거의 안 들어오니까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했으니까 적었다가 확 올랐잖아요. 2000. 근데 디지털 적자는 보세요. 이게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제 해외에다 달러로 지불하는 사용료, 자문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팽창해 나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배서 봤을 때는 밑에 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선 자체가. 이 서비스 수지에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엔즈로 가는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구조적으로 그쵸.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말씀하신 현금 베이스로 들어오는 실제 현금 베이스로 흑자가 나면은 어쨌든 달러 대비 엔화가 더 가치가 높아지니까 어떻게든 타개가 될 텐데 지금 뭐 금리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지금 뭐 답이 없어 보이네요. 이제 그런데 이런 얘기는 또 있습니다. 네. 해외에 돈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해외 자산. 해외 자산이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있대요. 1달러당 200엔, 300엔씩 떨어졌다 칩시다. 네. 그러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달러를 가져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이득. 엄청나게 이득일 거 아니에요. 네. 그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해외 돈들이 국내로 밀려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좀 해결이 된. 약간은 이제 또 엔고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그 얘기를 누군가 합디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엔화가 너무 약세가 되면 해외 자산들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엔화로 보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노리고. 1달러당 그 전에는 뭐 140엔 했던 게 200엔, 300엔 하면은 1달러 가져 들어오면은 엔화로 치면은 엄청나게 그쵸. 엉터리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가치가 떨어져 있는 엔화를 과연 살까 하는 얘기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 아니면 결국은 떨어질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봐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 엔화를 왜 사겠냐고. 굳이 달러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단기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을 보면은 1부 영상, 2부 영상에서 얘기했는 거하고 이거하고 합치면은 네. 엔고로 120엔, 130엔 대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박사님 지금 이런 엔고로 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이제 엔고로 가겠구나. 일본 은행이 저렇게 밝히니까 하고 엔화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좀 그럼 박사님은 좀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럼 나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돈을 따면은 내한테 전혀 연락 없을 거고 돈 잃으면은 댓글에 뭐 사이비니 뭐니 뭐 그렇게 얘기 달 텐데 내가 과연 얘기를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깊이 새겨서 들었으면은
거기서 판단을 하셔야지.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은 제가 늘 가서 영상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단기적으로는 오르내림이 있을 수 있어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쫙 올라가는 것도 단기적으로 보면 항상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엔화도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후지마키 다케시가 하는 얘기대로 이게 1, 2년 서판으로 보면은 엔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늘 보는 거죠.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141엔 갔을 때 달러 엔화 가지고 있던 사람들 쫙 팔았다. 그러면은 조금은 돈을 남기지 않았을까. 보통 보면은 글쎄요, 150엔에 사서 130엔, 120엔 정도 되면은 돈 벌겠지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155엔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계속 내려가네? 162엔까지 내려갈 때 이제 막 속이 다 타들어갔을 거예요. 이거 엔주로 계속 가네 이거. 그렇죠. 그랬다가 140엔에 팍 뛰었을 때 이때다. 여기서 팔고 나갈 때다. 이걸 알고 팔았던 사람들은 어쨌든 소폭이든 어쨌든 돈을 벌었을 거라고 나는 보는데 아니야. 더 올라갈 거야. 더 앵고로 갈 거야. 더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벌써 145엔 얼마 전에 147엔 후반까지 갔다가 며칠 오늘 보니까 140도 5엔인가까지 또 뭐 이게 철렁철렁 하는데 이게 이러면서 엔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출렁출렁할 때 그때 뭐 귀신같이 싹 올라갔을 때 팔고 또 좀 내려갔을 때 사고 또 조금 올라갈 때 팔고 그게 가능하다면 떼돈 벌죠 다들. 주식도 그게 안 되는데. 맞아요. 환율은 더 어렵죠. 그걸 판단하기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요. 지금 아까 해외 자산이 그렇게 많다고 그랬잖아. 봐봐요. 전부 해외로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국내 투자가 한번 보세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 이걸 그때 100이라고 보면은 118.2. 22년 동안 18% 늘었어요. 거의 안 는 거나 다름없는. 거의 뭐 국내 투자는 민간 투자는 아예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 하냐 했더니 북한보다 국내 투자를 안 한다. 이게 언크타드에서 나온 2022년도 통계치예요. 북한보다도 국내 투자 안 한다. 쇼킹하죠. 야 이거는 진짜 충격입니다. 충격이죠. 그럼 일본 국내 기업들도 지금 일본에 돈 투자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해외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러니까 투자는 전부 해외 다 해야 한다는 거죠. 해외. 이게 8배 거의 8.5배까지 해외에 투자를 했는데 국내는 투자를 안 한다 이게. 이 그래프 나 이거 보고 진짜 쇼크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죠? 우리나라 이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연관이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삼성 공장도 막 주에서 재투자 국내에다가. 반도체들도 뭐 삼성 공장도 많고 현대도 국내에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심각할 정도로 해외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공동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본 공동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니까 일본의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들만 전부 국내 시장인데 국내 시장이 자꾸 축소돼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축소돼 가느냐? 고령화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뭐 고령화는 뭐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소비가 줄어들지요. 그다음 저출산이니까 소비 줄어들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벌 수가 없으니까. 해외하고 이게 인구수하고 바로 국내 시장하고 바로 직결되니까. 근데 중소기업들이 99.7%가 중소기업이에요. 0.3%의 대기업들이 해외에 다 나가 있는 거야. 그 대다수의 일본의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장이 조금씩 늘어나도 시원찮을 텐데 계속 줄어드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엔저가 되면은 해외 나갔던 많은 자본들이 국내로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일본이 활성화될 거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엔저가 되면서 해외 자본들이 일본 국내로 투자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늘어났을 텐데 과연 얼마나 늘어났는지 최근 통계치를 한번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만큼 지금까지 일본은 투자는 국내에는 거의 안 했다. 거의 안 했다. 그러니까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될 수밖에. 디플레이션이 되니까 돈을 계속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간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면 악순환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한 2, 3년 정도로 대증요법으로 생각했던 아베노믹스 네.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이 그냥 이것 때문에 그 10년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그냥 많이 풀려버린 거예요. 네. 이게 소위 말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쵸. 그런 현상이 빠진 거예요. 방법이 없다. 네.